300만 년도 더 전 머나먼 아프리카의 대지에서 태양빛 아래 초원이 끝없이 펼쳐지고 포식자들의 그림자가 고요 속에 늘 숨어있던 곳에서 하나의 작은 생명이 태어났다. 그 생명은 훗날 인류에 의해 루시라고 불리게 되는 존재, 곧 아우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에 속한 한 개체였다. 그녀의 존재는 마치 태고의 열쇠 조각처럼 인류의 깊은 기원으로 이어지는 문을 열어준다. 수십 년에 걸친 연구와 점점 더 정교해지는 고고학적 발견을 통해 루시의 모습은 시간의 먼지 너머에서 조금씩 선명하게 떠올랐다. 하나하나의 뼈조각, 화석에 남은 흔적, 그리고 과학적 추론은 그녀의 삶과 죽음을 둘러싼 이야기를 부분적으로나마 맞추는 데 도움을 주었다. 그것은 아득히 먼 옛날의 이야기이지만 오늘날의 우리 자신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루시가 한때 마주했을 혹독한 시련과 그녀의 존재를 빚어낸 고요한 순간들을 따라가게 될 것이다. 어쩌면 그 더섭는 삶 속에는 훗날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게 될 것들의 첫 징후가 희미하게 드러나 있었는지도 모른다. 이것은 루시가 어떻게 살았고 또 어떻게 이 세상을 떠났는지에 관한 이야기이다. 300만 년 전, 루시는 다른 모든 생명체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 바람 소리, 풀과 나무의 흔들림, 동료들의 울음소리, 그리고 살아가려는 본능적인 희망 한가운데에서 그녀를 둘러싼 세계는 초원, 태양, 끊임없이 움트는 생명이라는 점에서는 우리에게 어딘가 익숙한 것이었지만 동시에 마치 다른 행성에 속한 듯할 만큼 낯설고 이질적인 곳이기도 했다. 그 무렵 지구에는 아직 인류가 남긴 파괴의 발자국이 새겨져 있지 않았다. 자연은 광대했고 야생으로 가득했으며 생명력으로 넘쳐났다. 많은 동물들은 현대의 생물을 떠올리게 하는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그 중에는 이제 화석 속에서만 존재하는 기묘한 종들도 있었다. 예를 들어 현대 겔라다 개코 원숭이의 오래된 근현종인 테로피테쿠스 브룸프티가 있었다. 몸집은 2배가량 컸고 몸무게는 50kg에 달했을 가능성이 있다. 아마 식물을 먹고 살았을 것으로 여겨지지만 그 거대한 몸집은 어떤 작은 생명체에게도 경계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땅에서 가장 두려운 존재는 아니었다. 초원과 숲의 가장자리에서는 고대의 검치고양이 메간테레온이 조용히 먹잇감을 노리고 있었다. 그들은 건장한 표범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긴 송곳니와 강력한 턱, 그리고 자신보다 훨씬 큰 먹잇감까지 쓰러뜨릴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가장 큰 공포는 물속에 숨어 있었을지도 모른다. 오늘날보다 훨씬 많이 존재했던 거대한 악어들이 탁한 물속에서 꼼짝도 하지 않은 채 작은 빈틈이 생기기를 끈질기게 기다리고 있었다. 젊은 아우스트랄로피테쿠스 개체였던 루시에게 삶은 가느다란 실처럼 위태로운 것이었다. 화석은 그 사실을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말해준다. 우리의 먼 조상들은 이러한 포식자들의 먹잇감이 되는 일이 종종 있었다. 또 다른 튼튼한 원인류인 파란트로푸스의 두개골 중에는 2개의 깊은 물린 자국이 남은 채 발견된 것이 있다. 아마도 그것은 표범에게 초원을 질질 끌려가 머리가 맹수의 턱에 물린 채 목숨을 잃었을 것이다. 격렬한 죽음이었고 결코 드문 사례도 아니었다. 몇몇 아우스트랄로피테쿠스의 유해에도 악어 이빨 자국으로밖에 볼 수 없는 흔적이 남아있다. 그들은 강가에서 물을 마시려 몸을 숙인 순간 공격당해 차가운 물속으로 끌려들어가 그 흐름 속으로 사라졌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가장 마음을 뒤흔드는 이야기 중 하나는 타웅아이라고 불리는 약 3살 된 아우스트랄로피테쿠스 아프리카누스 개체에 관한 것이다. 그 아이의 두개골에는 뚜렷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 눈구멍 안쪽의 상처는 그 개체가 대형 맹금류, 아마도 아프리카 관수리에 의해 낚아채어 목숨을 다할 장소로 옮겨졌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런 세계에서는 하루를 살아남는 것 자체가 기적이었다. 루시는 땅속에 자신의 흔적을 남길 만큼은 오래 살았다. 아마 그녀는 나무 가까이에 머무르며 살아남았을 것이다. 높은 가지는 포식자로부터 몸을 지킬 수 있는 얼마 안 되는 안전을 제공해 주었다. 그럼에도 넓고 짧은 골반, 곧게 펼 수 있는 무릎, 그리고 그 밖의 여러 해부학적 특징을 통해 우리는 루시가 2발로 걸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하지만 그녀의 상반신에는 여전히 유인원에 가까운 특징이 많이 남아 있었다. 2012년 과학자들은 셀람이라고 불리는 어린 아우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 개체의 완전한 견갑골을 발견했다.
이 발견은 특히 중요했다. 루시의 골격은 약 40%가 보존되어 있었지만 완전한 견갑골은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셀람의 견갑골은 현대의 어린 고릴라의 것과 상당히 비슷했으며 이러한 초기 인류가 여전히 자주 나무에 올랐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만 일부 연구자들은 다른 해석을 제시한다. 그러한 특징은 우리와 침팬지의 공통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흔적에 불과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만약 그것을 변화시킬 만큼 강한 진화적 압력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그 특징은 뚜렷한 역할을 잃은 뒤에도 세대를 넘어 계속 남아 있었을지 모른다. 그렇다고 해도 죽음이 땅에서도 강에서도 하늘에서도 찾아올 수 있는 세계에서 나무를 오를 수 있는 능력이 귀중한 이점이었음은 틀림없다. 루시의 어린 시절은 현대 대형 유인원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마른 풀 사이를 뛰어다니고 무리의 다른 새끼들과 놀며 성체의 몸에 매달리고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관찰하면서 살아남는 법을 배우는 작고 어린 개체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다. 그러나 잠깐의 놀이 시간 곁에서 가장 크고 매일 반복되는 시련은 먹을 것을 찾는 일이었다. 약 20점의 아우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 표본의 치아를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그들의 식단은 건조하고 탁 트인 초원 환경에 많이 보이는 시사식물에 풍부하게 의존하고 있었다. 즉 풀, 사초류, 그리고 몇몇 다육식물이다. 그들은 잎이나 씨앗을 직접 먹었을 수도 있고 땅속 깊이 있는 뿌리나 덩이줄기를 파냈을 수도 있다. 그러한 지하 식량은 훨씬 더 에너지가 풍부한 영양원이었을 것이다. 땅속의 먹이는 쉽게 손에 넣을 수 없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경쟁자도 적었다. 그것을 파내어 이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던 원인류에게는 중요한 이점이었다. 현대의 우리와 가까운 친척인 침팬지나 고릴라가 이런 먹이를 거의 먹지 않는 것과 달리 아우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는 새로운 방향으로 식성을 넓혀가고 있었던 듯하다. 그 변화는 단순히 식사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의 계통이 걸어가게 될 진화의 여정에서 조용하지만 깊은 전환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울창한 숲에서 벗어나 인류의 조상들은 더 탁 트인 공간으로 나아가기 시작했고 다양한 서식 환경에 적응하는 법을 배워갔다.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 광대한 초원 한가운데에 있던 작은 루시는 인간이 되어가는 이야기의 가장 오래된 증인 중 하나가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일부 식량 자원을 둘러싼 경쟁이 적었다고 해서 루시와 그 동료들의 삶이 쉬웠던 것은 아니다. 자연은 결코 완전히 너그러운 존재가 아니다. 루시보다 약 100만 년 뒤에 살았던 아우스트랄로피테쿠스 개체의 화석에는 그 이빨에 계절적 스트레스의 흔적이 남아있다. 그것은 식량이 부족했던 시기를 조용히 말해주는 흔적이다. 아마 루시 역시 자신의 시대에 그런 혹독한 계절을 겪었을 것이다. 내리쬐는 태양 아래 이어지는 긴 나날, 생명을 이어갈 얼마 안 되는 먹을 것을 찾아 지친 발걸음으로 초원을 가로지르던 날들을 우리가 그 먼 옛 세계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해주는 발견 중 하나가 라에톨리의 화석 발자국이다. 300만 년도 더 전에 화산재층에 새겨진 그 발자국은 마치 시간 속에 갇힌 한순간과도 같다. 그것은 뼈도 도구도 아니라 움직임 그 자체가 남긴 직접적인 흔적이었다. 우리의 조상들이 한때 그 대지를 걸었고 부드러운 재 위에 발을 디뎠으며 그리고 지평선 너머로 사라져갔다는 증거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같은 지역에서 더 새로운 발자국들도 발견되었다는 점이다. 그것들은 서로 다른 보행 양식을 보여주며 같은 땅에 여러 형태의 선사 인류가 존재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각각의 집단은 저마다의 걷는 방식, 저마다의 신체 형태, 그리고 어쩌면 저마다의 생존 전략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아우스트랄로피테쿠스가 어떻게 이동했는지를 둘러싼 논쟁은 아직 완전히 결론나지 않았다. 그들은 얼마나 우리와 비슷한 방식으로 걸었을까? 아니면 지상과 나무 위를 오가는 더 원시적인 보행 양식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었을까? 라에톨리의 발자국은 직립 이족 보행의 기원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단서 중 하나일지도 모른다. 직립 보행은 훗날 인간을 특징 짓는 근본적인 표지 중 하나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학적 가치를 넘어 그 발자국에는 더욱 고요한 의미가 있다. 그것은 상상하기조차 어려울 만큼 먼 과거의 생명이 분명히 존재했음을 보여주는 물질적 증거이다. 그것은 우리에게 300만 년 전의 인류가 아직 하나의 단이라고 곧게 뻗은 명확한 계통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떠올리게 한다. 그곳에는 다양한 집단, 다양한 형태, 다양한 적응 방식이 존재했다.
모두가 고대 아프리카의 광대한 하늘 아래에서 살아남으려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 루시는 식물에만 의존할 수는 없었다. 고기 역시 그녀의 식생활 일부였을 가능성이 높다. 아마 그녀와 그 동료들은 작지만 중요한 비밀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그것은 도구를 사용하는 능력이다. 현대의 많은 영장류가 먹이를 얻기 위해 물체를 사용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선사 인류 역시 처음에는 자연 속에서 주운 돌이나 나뭇가지, 뼈 조각 같은 조잡한 도구를 사용했을 것이라고 상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근본적인 차이는 우리의 조상들이 점차 그러한 물체들을 변화시키는 법을 배웠다는 데 있다. 단지 사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들은 손을 대고 깨트리고 날카로운 가장자리를 만들며 자신들의 필요에 맞게 개량하기 시작했다. 특히 석기는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다. 오랫동안 가장 오래된 도구는 호모속, 구체적으로는 약 250만 년 전의 호모 하빌리스에 속한다고 여겨졌다. 그러나 케냐에서의 발견이 그 관점을 바꾸었다. 로메크위 문화에 속하는 약 300만 년 전의 도구가 발견된 것이다. 그것들은 현재까지 알려진 것 가운데 가장 오래된 제작 석기군 중 하나로 여겨진다. 더 나아가 300만 년에서 400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절단 흔적이 있는 동물 뼈도 당시의 선사 인류가 고기에 접근하고 있었으며 아마도 이 귀중한 식량을 얻기 위해 도구를 사용했음을 보여준다. 그것은 많은 흥미로운 질문을 열어준다. 루시와 그 집단은 어떻게 고기를 손에 넣었을까? 키가 겨우 약 1m에 불과하고 몸집이 작았으며 특별히 뛰어난 속도를 지니지도 않았던 루시가 무시무시한 사냥꾼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녀와 동료들은 집단으로 행동하며 다른 포식자들을 쫓아내고 남겨진 먹이를 빼앗았을지도 모른다. 현대의 일부 영장류도 집단으로 협력할 때 놀라울 만큼 공격적으로 변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아우스트랄로피테쿠스 집단과 다른 동물들의 만남이 결코 평온한 것이 아니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또 하나의 가능성은 그들이 죽은 동물의 고기를 먹었다는 것이다. 사자와 같은 대형 고양잇과 동물이나 다른 포식자들이 떠난 뒤에도 먹잇감의 잔해에는 귀중한 영양이 남아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골수는 단단한 관 모양의 뼈 깊숙한 곳에 숨겨진 에너지의 보고였다. 아마 루시는 돌을 사용해 뼈를 깨트리고 이빨이나 발톱만으로는 닿을 수 없는 먹이를 꺼내고 있었을 것이다. 어느 쪽이든 그러한 조잡한 도구는 훗날 인류의 역사를 바꾸어갈 혁신의 흐름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식량 획득의 이야기가 아니다. 작은 생명체가 자신의 의도에 따라 세계에 작용하기 시작하고 주변의 물질을 몸과 정신의 연장으로 바꾸어가는 순간이었던 것이다. 물론 루시가 마주한 것은 무서운 포식자들만이 아니었다. 그녀는 또한 독수리, 하이에나 혹은 사체 주변을 늘 엿보는 다른 생물들 같은 부패육을 먹는 동물들과도 경쟁해야 했을지 모른다. 그 세계에서는 고기 한 조각, 뼈 하나, 조금 남은 골수조차도 치열한 쟁탈의 원인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초원에서 벌어지고 있던 일들 곁에서 또 하나의 질문이 조용히 떠오른다. 루시의 마음속에서는 무엇이 일어나고 있었을까? 현재의 증거 해석이 옳고 루시와 같은 선사 인류가 정말로 석기를 사용하고 있었다면 그들의 뇌 안에서는 깊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을 것이다. 그것은 두개골의 크기만으로 쉽게 읽어낼 수 있는 변화는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들이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에서 일어난 중요한 전환이었다. 루시의 뇌 크기는 현대 침팬지의 뇌와 거의 같았고 평균보다 약간 큰 정도였다. 그런데 연구에 따르면 침팬지는 석기를 체계적으로 제작하는 능력 혹은 그 의도조차 명확하게 보여주지 않는다. 날카로운 돌 조각을 주어도 많은 침팬지는 그것을 사용해 단순한 먹이 용기를 여는 것조차 하지 못한다. 이 사실은 루시와 다른 유인원 사이의 차이가 단순히 두개골의 형태에 있었던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더 섬세하고 더 깊은 무언가가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다. 아마도 이 고대 인류의 뇌는 새로운 방향으로 스스로를 조직하기 시작하고 있었을 것이다. 형태와 기능을 연결하고 하나의 돌을 그저 돌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가능성으로 바라보는 능력이다. 그리고 선사시대의 단편적인 증거들 속에서 더욱 기묘한 발견 하나가 나타난다. 바로 마카판스가트의 조약돌이다. 그것은 루시와 그 먼 동료들의 마음속에서 무엇이 싹트기 시작했는지를 상상하게 해주는 몇 안 되는 단서 중 하나일지도 모른다. 그 돌은 남아프리카의 동굴 안에서 발견되었다.
약 300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지층 사이에 묻혀 있었던 것이다. 같은 장소에서는 아우스트랄로피테쿠스류의 유해도 발견되었다. 그러나 그 돌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단지 그 오래됨만이 아니다. 그것은 그 지역의 돌이 아니었다. 이 종류의 돌은 발견 지점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가장 가까운 산지로 여겨지는 곳도 적어도 30km는 떨어져 있다. 그 거리는 새가 물어왔다거나 홍수가 밀어와 동굴에 남겼다는 단순한 설명을 배제하기에 충분히 멀다. 그렇다면 그 돌은 어떻게 그곳에 도달했을까? 이 질문을 더욱 흥미롭게 만드는 것은 그 돌의 형태이다. 거친 표면에는 얼굴을 떠올리게 하는 윤곽이 보인다. 어떤 생물이 그것을 보았을 때 무언가 평범하지 않은 것을 느꼈다고 상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무생물 속에서 얼굴을 찾아내는 경향은 파레이돌리아라고 불린다. 인간에게 그것은 구름 속에서, 나뭇결 속에서 혹은 바위 표면에서 얼굴을 발견하는 이유이다. 그러나 이 능력은 우리만의 것이 아니다. 침팬지 또한 인간과 어느 정도 비슷한 방식으로 얼굴을 처리한다. 진화의 관점에서 보면 얼굴을 인식하는 능력은 중요한 생존상의 이점이다. 야생의 세계에서는 다른 생물의 눈이나 얼굴을 재빨리 알아차리는 것이 물림, 공격 혹은 죽음을 피하는 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어떤 아우스트랄로피테쿠스 개체, 루시 본인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녀와 같은 세계에 살았던 존재가 그 돌 속에서 무언가 특별한 것을 보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결코 터무니없는 일이 아니다. 아마 그 개체는 멈춰섰을 것이다. 돌을 집어들고 손 안에서 돌려보며 그 위에 새겨진 기묘한 선을 바라보았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에게는 이름 붙이기 어려운 충동에 이끌려 그 돌을 먼 곳까지 운반하고 몇 킬로미터를 넘어 마침내 동굴 안에 놓았을지도 모른다. 그것이 정말로 일어난 일이라면 그 작은 몸짓은 매우 큰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고기를 자르기 위한 도구가 아니었다. 무기도 아니었다. 생존에 직접 도움이 되는 도구도 아니었다. 그것은 그저 고대의 마음을 끌어당긴 물체였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바로 그렇게 끌렸다는 사실 자체가 놀라운 것이다. 얼굴처럼 보이는 돌을 가지고 다니는 단순한 행위는 고대 원인류의 마음이 조용히 변화하고 있었다는 징후일지도 모른다. 그것은 거대한 도약에 의한 것이 아니었고 현대적인 지성이 갑자기 출현한 결과도 아니었다. 인식의 내부에서 일어난 아주 작고도 섬세한 움직임이었다. 흥미롭게도 지금까지 아우스트랄로피테쿠스의 두개강 주형은 침팬지와 비교해 큰 구조적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형태의 측면에서 그 뇌는 아직 그다지 크게 변화하지 않았던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진화에서는 아주 작은 변화가 완전히 새로운 길을 열기도 한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창의성, 예술 혹은 상상력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런 순간에서 시작되었을지도 모른다. 동굴 벽화에서가 아니라, 정교하게 조각된 조상에서가 아니라 얼굴을 닮은 돌을 마주한 고요한 시선에서 작고 호기심 많은 먼 조상이 무생물 속에서 일반적인 용도를 넘어선 무언가를 발견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루시는 단순히 두 발로 걷는 원숭이가 아니었다. 그녀는 오늘날 우리가 인류라고 부르는 것으로 이어지는 긴 여정에서 첫걸음, 아직 서툴고 불확실한 첫걸음을 상징한다. 루시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 그리고 진화의 역사를 통틀어 수많은 암컷들의 삶에서 중요했던 순간은 아마 출산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우리 조상들이 두 발로 걷기 시작했을 때 그 몸은 변화해야 했다. 골반은 직립보행에 적응해갔고 이전과는 다른 더 좁고 더 복잡한 형태가 되어갔다. 동시에 인류 진화 계통에서 신생아의 뇌도 느리지만 점차 커지기 시작하고 있었다. 이 두 가지 경향은 하나의 큰 문제로 교차했다. 출산이 더 어려워진 것이다. 아우스트랄로피테쿠스의 아기는 태어나기 위해 산도 안에서 몸을 회전시켜야 했을지도 모른다. 그 과정은 출산을 이전의 진화 단계만큼 단순하지 않게 만들었다. 어미의 몸에는 더 큰 부담이 요구되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주변 공동체에도 어떤 역할이 요구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바로 여기서 중요한 사회적 변화가 시작되었을지도 모른다. 침팬지에게 출산은 보통 홀로 이루어지는 행위이다. 그러나 루시와 같은 선사 인류에게서 출산은 점차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건이 되어갔을 가능성이 있다. 아마 그녀의 어미, 무리의 자매들, 혹은 다른 암컷 개체가 새로운 아이가 태어날 때 곁에 있었을 것이다. 그 도움은 소박한 것이었더라도
인간에게서 나타나는 복잡한 사회적 네트워크의 최초 싹 가운데 하나였을지도 모른다. 조상의 협력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는 흔히 사냥, 식량 분배 혹은 포식자에 대한 공동 방어를 떠올린다. 그러나 한 암컷이 다른 암컷의 출산을 돕기 위해 몸을 숙이는 일 또한 그에 못지않게 중요했을지도 모른다. 오히려 그것은 더욱 깊은 의미를 지녔을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 출산은 한 몸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삶과 죽음 사이에 놓인 위태로운 순간이다. 내밀어지는 손, 곁에 있는 존재, 어미와 어린 새끼를 지키려는 집단, 그러한 모든 것이 우리의 사회적 본질을 형성하는 한 요인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출산에 따르는 어려움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게 사회적 관계의 진화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수컷 혹은 원초적 아버지가 새끼 돌봄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과학계에서 여전히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그 논쟁의 일부는 수컷과 암컷의 체격 차이, 즉 성적 이형성이라 불리는 현상과 관련되어 있다. 일부 영장류에서는 수컷이 암컷보다 훨씬 크다. 실법의 고릴라나 개코 원숭이가 그 명확한 예이다. 그러한 사회에서 수컷은 종종 힘으로 암컷에게 접근할 권리를 지배한다. 그들은 보살핌이 아니라 근력과 위협으로 지배하는 것이다. 그런 종에서는 수컷이 새끼 양육에 적극적으로 관여한다고는 각일하나이. 그들의 역할은 대개 경쟁, 점유, 그리고 지위 방어와 연결되어 있다. 그것은 몸의 크기와 타자를 압도하는 능력에 의해 권력이 결정되는 엄격한 질서이다. 현대인은 그것과 다르다. 남녀의 체격 차이는 극단적인 지배 체계를 지닌 종에 비하면 훨씬 작다. 그리고 많은 인간 사회에서 남성은 아이의 돌봄, 보호, 양육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다. 문제는 그것이 언제 시작되었는가이다. 루시의 세계에서는 수컷에 의한 돌봄의 첫 싹이 이미 나타나 있었을까? 아니면 당시 어린 새끼를 기르는 책임은 주로 암컷 개체들과 그들의 지원 네트워크에 맡겨져 있었을까? 그 답은 지금도 시간의 어둠 속에 있다. 그러나 바로 그 질문이 루시를 우리에게 더 가까운 존재로 만든다. 그녀는 박물관에 전시된 고대의 골격에 불과했던 것이 아니다. 그녀에게는 고통을 견디는 몸이 있었고 타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회생활이 있었으며 아마 진화의 역사 속 모든 어머니가 마주해 온 것과 같은 생사를 가르는 순간 앞에 선 적도 있었을 것이다. 그 연약함 속에서 우리는 지극히 인간적인 것을 보기 시작한다. 직립할 수 있는 능력만이 아니다. 돌을 쥐는 손만도 아니다. 그곳에 있는 것은 서로에게 의존하는 일이었다. 하나의 생명은 홀로 살아남을 수 없다. 아이는 보살핌 없이는 자랄 수 없다. 그리고 비록 아직 원시적인 것이었다 해도 공동체는 그 작은 생명을 지켜야 할 필요에서 형성되기 시작했을지도 모른다. 아우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에 관한 몇몇 연구는 수컷과 암컷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었음을 보여주며 그들의 사회가 현대인보다는 다른 영장류에 더 가까웠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차이가 그리 크지 않았고 아이 돌봄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보다 인간에 가까운 생활 방식을 반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전문가들도 있다. 이 가설은 아우스트랄로피테쿠스의 성장이 현대의 많은 유인원보다 느렸고 어린 시절이 더 길었다는 증거에 의해 보강된다. 어린 시절이 길다는 것은 학습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는 뜻이다. 먹이를 찾는 방법, 포식자를 피하는 방법, 석기를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혹독한 환경에 적응하는 방법. 그런 것들에는 무리 구성원들의 보호와 보살핌, 그리고 어쩌면 가르침도 필요했을 것이다. 아마 어머니가 중심적인 역할을 맡았을 것이다. 아마 다른 암컷 개체들도 관여했을 것이다. 그리고 수컷 혹은 원초적 아버지가 아이 양육에 어떤 형태로든 관여했을 가능성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과학은 아직 그것을 확실히 단언할 수 없다. 현재 남아있는 화석은 너무나 단편적이고 여러 시대에 걸쳐 있으며 같은 종, 같은 시기에 살았던 수컷과 암컷 개체를 직접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침내 피할 수 없는 순간이 찾아왔다. 루시는 죽었다. 일부 과학자들은 뼈에 남은 균열이 그녀가 높은 곳, 아마도 나무 위에서 떨어졌을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반면 그러한 손상은 그녀가 죽은 뒤 화석화 과정이나 부패육을 먹는 동물들의 활동으로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연구자들도 있다. 따라서 루시의 사인은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그녀가 어떻게 죽었든 그 죽음은 아마 무리 안에 하나의 빈자리를 남겼을 것이다.
인간은 죽은 이를 애도할 줄 안다. 그리고 침팬지조차도 특히 새끼를 잃었을 때는 슬픔과 비슷한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 만약 아우스트랄로피테쿠스가 긴밀한 사회적 유대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들 역시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상실을 느꼈을 가능성이 있다. 루시와 함께 살았던 개체들은 300만 년도 더 지난 뒤 그녀가 전 인류로부터 경의를 담아 다시 바라보이게 되리라고는 알 길이 없었다. 눈물에 의해서가 아니라 고대 초원을 걸었고 우리의 진화 이야기 속에 깊은 흔적을 남긴 작은 생명에 대한 경외심에 의해서 말이다.